안녕하세요. 책 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내렸었는데 오늘 연휴 끝날인 월요일 아침에는 보니까 다행히 비는 그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연휴 마지막 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부제는 님을 위한 행복한 인간관계 지침서입니다. 저자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시고 어쩌다 어른, 세바시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대중의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출판사는 저녁달이고요. 2022년 출판되었습니다. 저자는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인간관계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지심리학자의 눈으로 단순하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장 허망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격과 지능지수의 상당 부분은 타고납니다. 그러니 상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품과 지혜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상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변수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수보다는 변수가 당연히 힘이 더 셉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의 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눈금이 촘촘하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눈금이 덜 촘촘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마음의 눈금이 10개인 사람도 있고 마음의 눈금이 2개밖에 없는 사람도 있죠. 마음의 눈금이 2개밖에 없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좋다 혹은 나쁘다 로밖에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금이 10개인 사람은 2개인 사람보다 더 자기의 마음을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눈금이 10개인데 상대는 눈금이 2개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3 정도의 지적하는 말을 했는데 상대는 몹시 흥분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은 것 같은 분노를 느낄 겁니다. 마음의 눈금이 2개라는 것은 마음의 눈금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눈금이 적어서 내가 조금만 지적을 해도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가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마음의 눈금이 적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의외로 특정 영역에서는 마음의 눈금이 촘촘합니다. 그들도 대화할 때마다 매번 폭발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영역에서는 눈금이 2개밖에 없지만 어떤 영역의 눈금이 10개라는 거죠. 누구와도 적당히 잘 지내고 싶다면, 감정적인 사람과도 적당히 대화하면서 무난하게 지내고 싶다면 상대방의 촘촘한 눈금의 영역이 어디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 적당히 편안하게 소통하려면 이런 수고나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가짓수를 헤아리자면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감정마다 눈금이 있고 사람마다 눈금의 개수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눈금을 촘촘하게 만드는 건 인생이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건 곧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미국 심리학자 토리 하긴스 교수를 비롯한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 인간이 갈등에 맞닥뜨리면 두 가지 동기 중 하나를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적 이동에 기초한 동기였습니다. 즉,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제3의 상황이나 국면으로 전환해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조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 동기입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어느 쪽이 더 잘하고 부족한가 또는 더 정당하고 합리적인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따져보면서 갈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와 연결됩니다. 둘 중 무엇이 더 나을까요? 연구진에 따르면 일상적이거나 심각하지 않은 갈등이라면 이동이 더 낫습니다. 갈등에 정면 대응해서 구구절절하게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자, 이제 이 갈등은 있고 분위기를 바꿔보자 라는 메시지가 갈등을 잘 해결하도록 돕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갈등이 심각하고 매우 비중 있는 것이라면 조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 동기가 지혜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의 이유와 갈등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장에 대해 정밀한 비교와 평가가 있어야만 이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기도 싫어하지요.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좀 안쓰럽지요. 자기 주장을 확실히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나의 말을 자꾸 옮기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주장을 통해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에게 자기 주장을 하려고 나를 이용한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옮기는 게 상관없다면 그냥 놔둬도 되겠지만 그게 싫다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할까요? 내 말을 옮기고 다니지 마세요 라고 직접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때는 그저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너는 순댓국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 이렇게 서로 이질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가식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상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곧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안은 사람을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식적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을 느낄까요? 바로 고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고립감을 경험하기 마련인데 가식적인 사람들에게는 고립이라는 경험이 지나치게 각인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걸 몹시 두려워합니다. 가식적인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 낮은 데 반해 자만감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짠하고 불쌍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따돌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돌림, 왕따는 분명한 사회적 폭력입니다. 그런데 따돌림을 조장하는 이들의 심연을 들여다보니 이들 역시 따돌림 받기 싫다는 고립에 대한 강한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고립되는 것에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따돌림 당하기 싫다면 따돌리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건강한 전략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쉽고 어리석은 전략을 택합니다. 따돌림 받기 전에 먼저 따돌리는 거죠. 5명이 있는 집단에서 내가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겁니다. 불안해하며 가식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따돌리고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는 강하게 구속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리더십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보스의 강한 명령을 받고 있으니 꽉 붙들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구속해주고 장악해주면 고립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0점짜리 행복을 열흘에 한 번 느끼는 사람과 10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총합은 같아도 10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높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요. 그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타성과 행복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인정욕구는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늘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도 나를 인정합니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상사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당당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을 크게 만들어 보세요. 포식자 앞에서 자기 몸을 부풀려 위협을 하듯이 커다란 몸집을 해보는 겁니다. 장난스럽고 원시적인 행동 같은가요? 하지만 이 행동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각은 생각을 좌우합니다. 물리적 환경이 생각에 영향을 끼치므로 신체를 커다랗게 하면 자신감이 커집니다. 이를 체화된 인지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물리적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다 더 좋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사람의 인사 서류를 한 명에게는 무거운 보드판 위에 올려주고 다른 한 명에게는 가벼운 종이 폴더에 끼워 주었을 때 무거운 보드판 위에 올린 인사 서류를 본 사람은 이 사람이 신중한 사람 같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가벼운 종이 폴드에 있는 서류를 읽은 사람은 이 사람은 좀 가벼울 것 같다 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입니다. 백화점 판매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고객이 직접 물건을 만지게 합니다. 물건을 만지고 나면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2배 이상 뛰어오르거든요. 소시오패스를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탁할 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해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들은 거절을 당하지 않으려고 거절을 거절해버립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그를 착취하는 겁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2차, 3차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인간이 20살이 넘으면 변하지 않는 2가지 상수를 갖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IQ라고 하는 기초사고 능력과 다른 하나는 성격입니다. 이 둘은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성격은 더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기질의 첫 번째 심리학적 정의가 뭘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형질입니다. 성격은 일찍 결정돼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는 말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 만난 사람이랑도 얘기를 잘 해요. 언뜻 맞는 말 같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런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우를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술이 향상된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이지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천적인 성격과 낙관적인 성격의 차이를 아시나요? 낙천적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성격입니다.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낙관적이라는 건 뭘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잃지 않는 거죠. 낙관성은 후천적 노력과 연습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낙천적인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생각을 잃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더 중요한 건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건강 수명도 더 깁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더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감의 총량이 훨씬 더 큽니다. 접근 동기란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 내가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누리려는 욕구를 말하고, 회피 동기란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는 욕구,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보고 안 겪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인간이 나라는 존재를 떠올릴 때는 접근 동기를 연결하고, 또 다른 자, 우리를 떠올릴 때는 회피 동기를 연결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고 탐색하게 만드는 동기는 접근 동기예요. 한편 꼼꼼하고 실수 없이 집중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동기는 회피 동기죠. 일의 종류에 따라, 생각에 따라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길고 오래 해야 되는 일, 결실을 먼 훗날에 볼 수 있는 일일수록 접근 동기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결과가 빨리 나타나야 하는 일들은 회피 동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나이가 많은 세대를 설득할 때는 그분의 회피 동기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한마디로 시작해야 합니다. 즉,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가, 어떤 것을 막아낼 수 있는가가 이야기의 시작, 설득의 시작이 돼야 합니다. 나보다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린 사람을 설득할 때는 접근 동기가 첫 마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면 뭐가 좋은지로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의 인지체계는 느리더라도 정확한 처리보다는 오류가 있더라도 더 빠른 처리를 선호합니다. 감사합니다.